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백광렬입니다. 오늘 링크 사업단 주최로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지식자 단기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헬스케어 기본 과정으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규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개념인지, 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야기해보고, 이것이 국내 산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 새로운 물결과 숙제, 미래로 가는 길,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여기 소개한 최현석 박사님이 지은 책에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였고요. 모든 내용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강의 자료 자체도 대부분 여기 최현석 박사님 블로그에 발표 자료를 따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책을 구입해서 살펴보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직접 구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내용이 여기 디지털 기술이 여는 의료의 미래라는 어, 그 국가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 보고서를 보시고 더 궁금한 점들은 이 책이나 특히 또 최현석 박사님 블로그의 최신 글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온다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참 요즘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거는 앞에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제 18세기 후반, 네, 요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2차 산업혁명은 그럼 언제지? 뭐지?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로 넘어오는 시점,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넘어서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어떤 변화가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지금,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서 뭐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네. 첫 번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사람이 그전에는 인간의 힘이나 동물의 힘으로만 동력을 쓸 수 있었는데 동력기관을 얻게 됐죠. 석탄으로 열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동력기관을 움직여서 다양한 이제 기차도 만들고 증기선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이런 증기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얻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 에디슨이 전기 기술 만들고 테슬라가 전기 기술 만들고 또 이 시기에 내연기관, 지금 우리 자동차가 쓰는 가솔린, 디젤 이런 내연기관이 나와서 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증기선, 뭐 기차, 공장 이런 것만 가능했는데 훨씬 더 소형화되고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더 나올 수 있게 돼서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바로 3차 산업혁명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이런 컴퓨터나 전자회로, 전자기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늘어났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가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왜 굳이 그러면은 이것도 ICT 아닌가? 정보통신기술 아닌가? 왜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다시 이 시점에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떤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반도체 공학 분야, 전자공학 분야에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로 만드는 집적 회로의 그 전자 소자 숫자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전자회로 혹은 컴퓨터, 전자기기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2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전기 기계기기로 하던 수준이고 가장 최초의 진공관으로 만들었던 애니악 이런 컴퓨터가 있었죠. 이는 애니악 같은 컴퓨터가 있었을 때 이걸로 그 당시에 뭐 1,000달러,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1초에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였던 거죠. 애니악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1초에 여러 번 계산할 수 있었는데 금액 대비 따지면 그랬다는 거고 그게 이제 집적 회로가 나오면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집적 회로가 나오면서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1970년대쯤 되면은 성능이 한 1000배쯤 빨라졌죠. 이때는 1초에 한 번 연산하던 게 1초에 1000번 연산하는 게 됐고 1990년대쯤 되니까 이제 1초에 100만 번, 1000번, 1000번, 100만 번이 늘어났고 지금은
1억 번 수준의 100만 이때에 비해서 성능이 1억 배가 향상이 된 거예요. 1억 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은 지금도 이어지면서 계속 컴퓨터와 이 전자기기의 연산 성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전자컴퓨터의 기능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제 인간에 근접한 시점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잖아요. 2023년을 보시면은 거의 100만 원짜리 컴퓨터의 성능이 한 사람의 브레인, 한 사람의 뇌와 거의 근접한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성능으로 보면은 이미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면은 사람 한 명이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지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챗 GPT나 각종 인공지능이 음성 인식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창작 작업이라든지 온갖 작업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내잖아요. 한 사람만큼, 보통 사람만큼 해내잖아요. 어떨 때는 전문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해내기도 하는 게 이런 컴퓨터 자체의 연산 성능이 향상되었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인공지능 성능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컴퓨터의 성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이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점점 발휘하게 될 거고, 이 도표가 쭉 이어진다면 2050년 혹은 2060년, 앞으로 한 30년 정도죠. 30년 정도 뒤에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 한 대가 70억 인구의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더 뛰어난 연산 성능을, 정보 처리 성능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이걸 정말 진지한 미래라고 생각하고 특이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류 전체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 쇼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알파고.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그때 이제 아는 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 5번 바둑을 둔다는데 이세돌이 이길 것 같냐? 알파고가 이길 것 같냐? 저는 아직은 이세돌이 이긴다. 인간이 바둑은 잘하지. 컴퓨터 인공지능 아직 멀었어.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3판을 내리 인공지능이 이기고 4판째에서 이세돌이 한 번 겨우 신의 한 수로 승리한 게 인간이 알파고를 대상으로 거둔 유일한 승리가 됐죠. 그 이후로 알파고를 모든 기사, 다른 기사들도 다 도전했지만 다 졌고 지금은 인공지능이 바둑의 최강자다라는 걸 알고 있고 사람이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에게 배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딱 7년 전이에요. 2016년이에요. 7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 수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인공지능 붐이 일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죠. 7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그리고 이런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건강관리, 헬스케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거는 헬스케어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IBM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이 IBM에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 결국 이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 중에서 어떤 정보로 따지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IBM의 분석에 따르면은 전체 건강의 한 10%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 요소는 임상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영상을 찍고 다른 문진을 하고 병원에서 하는 검사 데이터로는 딱 10% 정도를 설명할 거다라는 거죠. 나머지 90%는 아직 미지연이에요. 그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 30%는 우리의 유전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나머지 30%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다면은 기존에는 의료 정보로 10%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커버하지 못했던 거를 훨씬 더 높여서 30%만큼 더 이해해서 인간 건강의 40%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60%는 뭘까요? 우리의 사는 환경, 생활 정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 모든 우리의 생활하는 정보를 다
아울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건강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숨쉬고 운동하고 이 모든 요인을 이 외부적인 모든 데이터를 반영한다면 나머지 60%까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IBM의 추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윗단으로 갈수록 훨씬 더 데이터 양이 커져요. 병원에서 하는 피검사나 영상검사나 요 데이터는 우리 뭐 CD에 부어서 다니잖아요. 요건 일생 동안 나오는 병원 검사 데이터 다 모아봤자 0.4 테라바이트다. 요즘 쓰는 하드디스크 1 테라바이트 넘어가죠. 요 안에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이즈고 일생 동안 나오는 유전 정보, 유전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망라하면 6 테라바이트. 요 정도도 우리가 외장 하드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건강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추산하기로는 1100 테라바이트 정도 될 거라고 IBM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측정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가능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게 IBM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미래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최은석 박사님이 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책에서 발췌한 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구성도입니다. 가장 넓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헬스케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헬스케어라는 영역. 이거보다 좁은 영역이 의료의 영역이죠. 의료는 우리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선생님, 의료진에 의해서 나오지는 부분이고 의료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만 하죠.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할 거냐. 하지만은 병이 있기 전부터 우리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병이 나기 전부터 온갖 모든 종류의 더 넓은 범위의 건강 관리, 헬스케어가 모든 건강 관리 영역,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영양을 취하고 수면을 하고 생활을 하고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이런 모든 건강 관리 영역, 전문 의료 영역이 아닌 걸 포괄하는 영역이 이 헬스케어 영역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 넓은 헬스케어 영역 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을 쓸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쓸 수도 있고 뭐 가상현실 3D 프린터 뭐 온갖 디지털 기술들이 헬스케어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되면 그게 넓은 범위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바일 기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 스마트폰이나 뭐 웨어러블 기기나 뭐 이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면 모바일 헬스케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중첩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라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한다. 뭐라고 하면은 모바일 헬스케어이면서 의료 영역이 된 요 영역이겠죠. 원격 의료가 되겠고요. 원격 의료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제조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는 영역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유전 정보 분석 같은 경우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 분석은 어쨌든 디지털화된 정보를 뽑는 거잖아요. 그 디지털화된 정보를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처리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 의료 영역이지만 질병이 아닌 수준에서 이런 영양소를 먹으세요. 당신의 조상 혈통은 이런 부분이에요. 당신은 어떤 운동이 잘 맞아요. 이런 건강관리 영역, 웰리스 영역에서는 유전 정보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헬스케어 분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유관 분야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에 막론할 것 없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분야가 점점 각광받으면서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받으면서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났었고 지금은 다시 이제 경제가 조금 이제 위축이 되면서 많이 위축됐지만 꾸준히 증가한 추세로 많은 투자와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크게 세 단계로 최은석 박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데이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측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이 헬스케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스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이제 우리 몸에 가까이 붙이고 생활하고 있죠. 요거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교황 즉위식 사진입니다. 2005년도에 그 교황 즉위식이 있었고 8년 뒤에 이제 새 교황으로 선위가 있어서 똑같은 교황 즉위식 행사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2005년도 사진이고 2013년도 사진이에요. 딱 8년 사이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딱 하나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2005년에는 모두가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013년에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태블릿을 들고 찍고 있습니다. 이 8년 사이에 아이폰이 나왔고 스마트폰이 보급됐고 아이패드가 나와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고 이걸 촬영하고 이 무수한 데이터가 쌓이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헬스케어 이런 의료 영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은 중이염 걸렸는지 고막을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거미경 귓속을 살펴보는 기구도 스마트폰 카메라랑 연결해서 이렇게 쉽게 모바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 질환 관련된 걸 보는 장치라든지 눈 관련된 질환도 의료기기가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랑 연동된 기기로 이렇게 검사할 수도 있고요. 뭐 피부암이나 기생충 검사한다든가 우리가 호흡, 폐활량이나 호흡이 어떤지 스피커나 이런 센서를 통해서 검사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과 함께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심전도 기기도 있고요. 수면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식단을 관리하거나 활동량을 추적하거나 열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정보를 주거나 생리나 임신 주기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가 있는 경우에 수면 검사를 받는데요. 예, 수면 검사를 보통 병원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이제 보험이 적용돼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예, 저도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요걸 하려면 이제 병원의 수면 검사실에 갑니다. 수면 검사실에 가서 한 8시, 9시쯤 가서 이 센서들을 주렁주렁 붙이고 가요. 예, 거기는 병실 1인실 병실처럼 돼 있어서 잠을 자기는 좋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뇌파 센서도 붙여야 되고 코에도 뭘 붙여야 되고 목에도 붙이고 심진도도 달고 호흡하는 벨트도 달고 다리 손발에도 뭐 근저도 센서 달고 뭐 산소 포화도 센서도 달고 이거 주렁주렁 달고 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뇌파도 분석하고 뭔가 생체 신호, 호흡 신호, 근육 신호 이걸 총망라해서 이 사람이 수면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요렇게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정식 검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는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딱 한 번 하루 검사해 가지고 이 수면의 퀄리티를 재고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혹은 수면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이고 딱 1회 검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하고 나면은 뭐 여기는 최현석 박사님이 수면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수면 단계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 지수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리고 뭐 3단계 가장 이제 깊은 단계 수면이 한 10% 확보해야 되는데 깊은 잠이 없어서 한 0.4% 낮다. 뭐 이런 결과들을 내줍니다. 네,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검사죠. 하지만 비싸고 병원에 가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약식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면 주기, 수면의 깊이, 수면 퀄리티, 수면 중에 코골이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앱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건 슬립 사이클이라는 이분의 가장 유명한 앱이고요. 전체 수면 시간, 수면의 퀄리티가 어땠는지, 어느 시간에 깨어 있었고 어느 시간에 깊은 수면, 얕은 수면을 오락가락했는지, 그리고 뭐 일자별로는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을 기록하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아까 같이 좀 더 인위적인 환경에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 물론 정확도는 낮지만 더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 실제 수면 환경에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이걸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데이터 소스로는 웨어러블 기기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경, 여기 이렇게 보이는 다양한 웨어러블이 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흔한 건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팔찌 같은 게 있고 뭐 가슴 밴드를 실도 가능하고 뭐 목걸이를 한다든가 뭐 팔목띠를 한다든가 머리띠를 한다든가 뭐 클립이나 허리띠, 발목 밴드, 뭐 옷 다양한 형태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우리가 부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센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걸 활용해서 우리가 신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웨어러블 그래서 이제 착용하는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이건 GE에서 이런 항공기 엔진 같은 거를 관리를 하는 건데 항공기 엔진에 온갖 250개가 넘는 센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GE에서 만드는 항공기 엔진. 그래서 우리 항공기들이 한번 수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항공기가 원래 운항을 못하고 공장에 들어갔다 와야 되고 거기서 막 다 분해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매번 정비를 하는 것보다 센서를 통해서 이 기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거와 똑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상 모델을 컴퓨터에서 구축을 해서 지금 상태면은 앞으로만 100시간 정도, 200시간 정도는 문제없이 운행을 할 수 있다. 앞으로 300시간 뒤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정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항공기 엔진이나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선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이 건강 관리, 이거 기계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죠. 기계의 관리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때 이 시점에서 검사를 받아라. 이 시점에서 정비를 해라. 이 시점에서 이 파트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사람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웨어러블 기기, 뭐 스마트 밴드 뭐 이런 것들이 한때 뭐 스마트 체중계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고요. 뭐 이거는 애플워치죠. 애플워치에도 이런 건강 관리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이거랑 관련지어서 네, 이건 국내 업체가 만드는 웰트라는 업체에서 만드는 스마트 벨트 기기입니다. 네, 요 동영상이 있는데 일단 시간상 이 부분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애플워치 4에 심전도 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문 ECG 장비, 전문 의료로 쓰는 심전도 장비에 비교해서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도 부정맥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우리 생활하면서 나오는 신체 정보들을 획득하고 축적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LG전자에서도 웨어러블 뇌파 이어폰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폰인데 이게 길게 뇌파 센서가 있어서 머리 쪽에서 뇌파 신호를 같이 측정하고 이어폰이랑 연동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대기업들도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을 만들고 헬스케어 쪽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소스는 유전 정보입니다. 아까 전체 인간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전 정보. 요거는 이제 인간지능 프로젝트에서 비용이 얼만큼 변화했나라는 이제 그 도표입니다. 약간 가려져 있는데, 인간 개념 프로젝트 한 사람의, 이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해독하는데, 2003년도에 인간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을 했는데요. 이게 1990년대쯤에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시작해서 총 13년이 걸렸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고, 27억 달러의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들었어요. 3조 원. 인간 게놈 전체를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는 3조 원, 13년의 기간과 3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이제 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휴먼 지놈 연구의 초창기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게놈 유전자를 분석을 했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는 4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 분석하는데 4년이 걸려서 훨씬 더 빨리 됐고 비용도 이제 1,000만 달러가 됐죠. 27억 달러에서 잠시만요. 아닙니다. 1억 달러가 됐죠. 1억 달러. 1,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조 원에서 1,000억 원이 1,000억 원이 됐죠. 예. 훨씬 더 감소를 했습니다. 1,000억 원이니까 1,000억 원 맞죠? 1,000억 원. 1,000억 원, 3조 원. 2조, 1,000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기술이 갑자기 혁신이 빡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제임스 왓슨이라는 이제 이중나선 연구원, 이 사람이 지nom을 또 이제 전체 한 사람 지nom을 분석하는데 이제 4달로 줄었습니다. 4년에서 4달로 줄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1억 달러가 드는 게 이제 1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100분의 1이 됐죠. 그 다음 해에 되니까 또 줄어서 4만 8천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주밖에 안 걸리게 됐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속도가 이 속도인데 반도체 기술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해서 훨씬 더 빠르게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한 사람 유전자 분석하는데 1, 2주면 충분하다. 비용은 500만 원, 5천 달러면 된다. 500만 원이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에 검색했을 때 약 6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76만 원. 여러분, 내 유전 정보가 궁금해. 내 유전자를 완전히 알고 싶어. 유전자를 통째로 다 아는데 7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 비용도 점점 더 저렴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개인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고 유전자 정보를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건 유전자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할 때 얘기고, 유전 정보 중에서 우리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일부분만 분석한다면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23andMe라는 미국 회사에서는 이런 일부 유전자 정보만 분석해 주는 걸로 10만 원짜리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99달러예요. 10만 원 내주면은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러면 당신이 어떤 혈통인지 알아주겠다. 미국은 이제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뭐 스웨덴 혈통인지 뭐 일본 혈통인지 뭐 몽골 피가 섞여 있는지 이런 혈통도 분석해주고 그 외에 다양한 뭐 알레르기나 뭐 건강 관련 특징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개인 유전 정보를 벌써 분석해서 주는 이런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0만 원 내고 신청을 하면은 침을 담는 조그만 샘플 키트를 줍니다. 여기다 자기 침 타액을 담아가지고 침을 담아주면은 그 침 안에 있는 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윈스리앤메이라는 회사에서 고객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쯤에 100만 명 돌파했고요. 300만 명 2017년에 돌파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고요.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왓비타라고 하는 회사가 2018년에 이미 유전자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비타민 추천을 해주겠다라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 키트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키트에 침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시면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신 모발 관련된 유전자, 건강 관련된 유전자, 피부 관련된 유전자 요걸 분석을 해주고 요 46가지 유전자에 맞춰서 당신한테 딱 맞춤화된 영양제를 공급해주겠다, 맞춰주겠다, 디자인해주겠다라는 게 여기에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아마 개인 유전 정보에 맞춰고 개인의 이제 암 세포 타입에 맞춰서 좀 더 맞춤화된 항암 치료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유전 정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스는 우리가 다양한 인터넷 사용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서 나오는 디지털 표현력,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느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 뭐 이런 SNS가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인드스트롱 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에 투자를 받아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바탕으로 인지 기능이나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장애, PTSD 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인 토마스 인셀이 공동 설립한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인지 기능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한 45가지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타이핑을 어떻게 하는지, 스크롤을 어떻게 하는지, 화면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다음 문자를 다 바로 따다닥 치는지, 거기서 뭔가 딜레이가 있는지, 지우기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우는지, 주소록에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 이런 사용 패턴을 알아봤더니 20, 30대 피험자 27명 가지고 왔더니 이 사람들의 인지 기능, 이 사람이 얼마나 작업 기억이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좋고 이런 능력들을 이 스마트폰 사용 패턴으로 예측을 할 수 있더라. 정식
병원에서 하는 임상 검사를 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패턴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들이 이게 파란색은 표준적인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고 빨간색은 마인드 스트롱에서 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가지고 예측한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들을 보급하면은 노인이나 어르신들 사용하다가 점점 인지 기능이 감퇴하는 것 같아요. 혹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일건 바뀐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일상적인 스마트폰 패턴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이제 디지털 표현형입니다. 비슷하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은 관련된 다양한 사용,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지,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빈도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일주기 리듬, 낮밤 리듬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돌아다닌 거리가 총 거리가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 스마트폰 센서에서 추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상을 했더니 이 PHQ-9이라는 임상 설문지 기반의 우울증 점수라 어, 높은 예측력을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SNS에서 내가 이때 잠이 안 와요. 이때 불면증이 있어요. 이때 걱정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남긴 SNS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남긴 기록을 가지고 당신은 겨울에 이런 게 많고 이 시기에 많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별로 분석한다든가 이런 디지털 표현형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디지털 스퀘어의 첫 단계, 데이터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전 정보 분석, 디지털 표현형, 이 외에도 다양한 더 데이터 원천이 있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관련된 일상생활 데이터, 유전 정보 데이터를 끊임없이 획득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다. 결국 예전에는 이 의료 데이터가 병원에서만 나오고 병원에서만 관리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환자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이 의료 데이터와 건강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개인이 이걸 관리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라고 해서 환자 의료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무수히 쏟아지면 이거 통합해서 활용할 텐데요. 이 다음 단계는 데이터의 통합이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뭐 디지털 표현형, 유전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애플에서 내놓은 모델이 헬스키트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헬스키트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도 있을 거고 애플 워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쓰는 앱도 있을 거고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건강 관련 데이터가 있죠. 이 건강 관련 데이터를 헬스키트라는 애플 자체 내부 플랫폼에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앱이나 여러 가지 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건강 관련 정보를 헬스키트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헬스 키트를 미국에 보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 차트를 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손으로 안 쓰고 컴퓨터 차트로 다 기록하잖아요. 차트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에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큰 대형 병원의 이 의료 정보 기록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데 이 에픽 병원 정보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사람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건강 정보를 병원 정보 시스템이랑 직접 연동을 하겠다. 이걸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애플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뭐 얼마나 뭐 높이 올라갔는지, 뭐 이런 그다음에 신체 지수, 뭐 건강 영양, 뭐 잠 이런 바이탈 이런 정보들을 애플 헬스킷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까 얘기한 병원 시스템과도 연동을 하고 있고요. 삼성도 질 수 없죠. 삼성도 이를 질 수 없어서 삼성 헬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쓴다면 기본 앱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헬스 플랫폼으로 이 자체 랑 연동되는 앱들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걸음수, 오름층수, 운동 시간, 칼로리 소모량, 뭐 속도, 잠 시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런 걸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병원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또 하나 이슈입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각각 따로따로 정보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병원끼리 소통을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원무과에 가서 의무기록지, 진단치 이거 떼주세요, 뭐 영상 떼주세요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직접 갖다 줘야 되죠.
불편하죠. 요거를 통합시키자. 요것도 애플에서 헬스 레코드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키겠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료 데이터를 이 병에 A 병원에서 있든 B 병원에 있든 C 병원에 있었든 자기 스마트폰에 다 통합을 시켜서 저장을 해놓고 어느 병원에 가든 이 스마트폰을 딱 연동하면은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애플의 구상이고요. 이런 헬스 레코드를 2018년 출시 당시 이제 존스 홉킨스나 UC 샌디에고 등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병원들과 연동을 했고 1년 만에 200개 이상 병원과 연동을 하고 확장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자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이 헬스웨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정보, 개인 건강 정보, 공공기관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개인 동의를 받아서 수입을 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허브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 건강 정보 내가 넘길게요 하면 넘겨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공건강 데이터, 건강보험 내가 예방접종을 어째 맞았냐, 뭐 건강보험 뭘 내고 있냐, 그 다음에 내가 혈압, 혈당,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병원에서 진료한 데이터 어떻게 된다, 유전체 정보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따로 놀고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마이헬스웨이라는 플랫폼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점점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뭐 개인정보나 뭐 의료정보 보호 이슈가 있어서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푸시하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만큼 이런 IT를 활용한 의료에서도 앞서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쌓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거냐? 데이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대한 데이터. 옛날에 병원 데이터만 해도 병원에 쌓인 데이터만 해도 한 0.4 테라바이트 정도가 됐는데 이제 전체 유전 정보 데이터가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망라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대한 도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든가 기계가 하는 거죠. 인간지능이냐 인공지능이냐 기계지능이냐 이 두 가지의 옵션입니다. 결국 이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통찰을 끌어내느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전엔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더 협업할 거냐 이런 추세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 상식에 따라서 상식적은 요건 요거야. 상식에 기반한 판단,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도덕적인 판단, 공감을 한다든가 감정적인 부분을 인지한다든가 상상력을 한다든가 뭐 추상화시킨다든가 좀 더 일반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고요. 기계가 잘하는 인공지능이 잘하는 부분,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지식을 탐색해서 추적하는 것, 지식 검색, 기계 학습, 그다음에 편견을 가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지운다든가 무한한 용량으로 저장을 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 합쳐서 이런 빅데이터들을 좀 더 활용하자. 헬스케어 관련된 대용량 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연구하고 활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가 이미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 인허가를 받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이내 주로 이제 의료 영상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머리 CT에서 이런 다양한 진단 판독을 할 수 있는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기가 이미 효과가 있다, 임상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해서 FDA 인허가를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들이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 회사들이 여기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뷰노, 루닛,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 JRK 이런 회사들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뼈 발달을 본다든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가지고 폐결절을 본다든가, 뇌경색 진단한다든가, MRI로 치매 진단 보조한다든가 이렇게 뭐 흉부 엑스레이, 펫 CT, 내시경 온갖 의료 영상 관련된
인공지능이 2018년 이미 5년 전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상품화되어 있고요. 네, 끊임없이 계속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 데이터나 병리 데이터를 판속하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주류이고, 그 외에도 복잡한 의료 데이터, 의무 기록 데이터로부터 이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최적의 치료법은 무엇일까, 이런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웨어러블 센서, 웨어러블 기기를 갖고 있을 때 이 연속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을지 예방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는 데이터의 문제고,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질병이 나와야지, 병이 나야지 병원에 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병이 나기 전부터 건강관리 단계에서 이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거고, 병원에 가는 단계에서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의 맞춤화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새로운 물결과 우리가 가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기술이 어떤 붐을 일으켰다가 다시 실망을 했다가 안착화되는 거, 그 단계를 나타낸 이제 곡선입니다. 예, 기술 성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어떤 혁신이 딱 촉발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술 유망해라고 해서 확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 세로는 기대치입니다. 기대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기대치가 최대로 맥시멈을 찍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 왜 이러지? 실망하는 단계 겁니다. 예. 환상이 벗겨지는 계곡이 있습니다. 환상이 벗겨지고, 환상이 벗겨지고 나면 다시 천천히, 요건 요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천천히 다시 성숙해서 이제 안착되는, 마침내 진짜 실제 프로덕트로 안착되는 단계로 이렇게 기술이 성숙한다라는 곡선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막 이제 붐을 뜨는 기술들, 뭐 양자 컴퓨팅,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유명할 것 같아. 점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기대치가 지금 여기서 끝간대로 가고 있는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율주행, 미래는 무조건 자율주행 시대다. 머신러닝, 웨어러블, 이게 엄청 핫했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엄청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많이 돌아다니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왜 갑자기 금방 안 되지? 왜 이렇게 시내 주행을 못하지? 약간 이제 실망의 계곡을 걷고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기 지금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떴다가 이제 많이 빠졌죠.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환상 많이 벗겨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예전에 가상화폐 교환도 있고,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엄청 붐이었죠. 가상현실 엄청 메타버스 핫했다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메타버스. 이제 실망하고 많이 떠났다가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그거 이제 그 가상현실기 VR 기기, VR 헤드셋을 내놨죠. 그래서 애플이 만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술적으로 성숙해서 안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 성숙 곡선에서 디지털 스퀘어 기술은 과연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단계는 아닐까, 혹은 여기를 이제 추락하고 있다면은 이 거품이 꺼지고 환상이 꺼져가는 단계라면 여기서 환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착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퀘어의 각 세부 토픽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기술 단계를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하고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그걸 극복하고 안정적인 산업화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가 예전에 뭐 미밴드도 있었고, 샤오미 미밴드 있었고, 핏빗도 있었고, 한때 한 10년 전까지는 아니죠. 뭐 한 8년 전 뭐 그 정도,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주춤하죠. 5년 전, 뭐 6년 전, 그때 여러 가지 기기가 있었는데 망한 회사들도 있고, 웨어러블 기기가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계속 차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 밴드를 계속 차고 다녀야 되고, 뭔가 뭐 허리띠든 뭐든 차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계속 사용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병이 낫는다든가, 이걸 하면 뭐 보험회사에서 돈을 준다든가, 오락적으로 재밌다든가, 심미적으로 예쁘다든가, 뭐 이런 어떤 효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스마트 밴드 차고 다녀야 되는데 뭐 충전도 매번 해야 되고 불편하다, 안 쓴다, 효용이 당장 안 느껴지니까 잘 안 써요. 번거로워요.
그러면은 쓰면 좋은 걸 알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면은 지속 사용성이 떨어져요. 지속 사용성이 떨어지면 효용 가치가 더 떨어져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제대로 해 보려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병 검사 얘기를 하는데 당뇨병 검사는 혈당 검사를 자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존 혈당 검사는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아프죠. 싫죠. 좋은 걸 알지만은 하루에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람 환자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혈당 관리 좋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요런 문제가 된다. 그럼 왜 안 하게 되느냐? 결국 지속해서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오려면 정확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확성이 아직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정확성만 가지고는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걸 일상생활에 잘 녹여내서 계속 사용하게 만들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원격 의료.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원격 의료가 명시적 전민적으로 금지된 것은 한국밖에 없다. 예. 근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풀었고요.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을 했고요. 전화로 처방을 받거나 할 수 있었고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난 시점에서도 요거를 제한적으로 어떻게 허용해 줄 것인가라는 논의와 정책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에서는 원격 의료를 대부분 허용을 하고 있고 글로벌 100대 헬스케어 서비스 중에서 39개는 원격 의료를 포함하는 모델입니다. 원격 의료를 포함하는 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 기준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델과 결합해서 점점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원격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서도 조금 더 짚어보면은 원격 의료도 좀 더 정밀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원격으로 만나서 화상으로 진료라든가 전화로 진료를 하거나 뭐 의사 선생님이 내가 요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보셔야겠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소개해가지고 이거 어떤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서로 2차 소견을 받는다든가 처방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이제 원격 진료, 의사 선생님을 원격으로 만난다, 비대면으로 만난다라는 영역이 있고 이게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의 의료에서는 원격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죠. 원격 환자, 이 사람이 수술을 마치고 났는데 수술 마치고 나서 모니터링 어떻게 할지 혹은 멀리서 수술한다든가 수술 로봇이 있으면은 멀리 떨어진 현장에서도 수술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진료와 다른 영역의 기술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 원격 진료죠. 왜냐하면은 일선에서 병의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아닌 영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원격 의료에도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화상 진료 2차 소견, 애플리케이션, 원격 환자 모니터링. 특히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의료계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메이커, 제세동기를 이식했을 때 이 이후에 원격 모니터링 필요하다. 이게 기술되면 좋겠다. 원격 모니터링 시키고 요거에 이제 비용 지불을 해주자. 부정맥 사망을 이런 걸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원격 환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텔레닥 같이 원격 의료 플랫폼이 있고 실제로 원격으로 진단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2014년 기준으로 이미 뭐 거의 3만 명의 사람이 이걸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원격 의료가 얼마나 정확한가, 어떻게 규제 허용 이슈를 넣어 나가서 어떤 식으로 허용하고 어떤 식으로 질을 관리할 건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 기존에는 이제 동네 병원들, 2차 병원들, 대학병원들 각각의 병원들이 의료기관 한 역할이 있었는데 결국 원격 의료가 되면 다 대학병원의 명의들한테 다 원격으로 진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격으로 의료를 한다면은 그때도 병원에서 그냥 진료했을 때 진료비를 그대로 보험공단에서 그대로 다 줄 거냐, 원격 수가는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거기에 사용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또 비용 지불할 거냐, 의약품은 어떻게 배송을 할 거냐, 그다음에 신뢰, 그리고 환자들이 이걸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런 원격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마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스케일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 주체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헬스케어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항상 간만 볼까? 적극적인 뭔가 그 인기점 없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약회사는 시작 개발해서 디지털에서 어떻게 이용할까? 보험사도 지금 실손보험도 지금 끊임없이 의료비 지출하고 있는데 이걸 예측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좋잖아요. 보험사의 보험 모델도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나 우리 가전기기 같은 거에서도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접목될 수 있고 결국 이 혁신의 원동력은 스타트업과 벤처인데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규제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체들의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뭐 2020 작년 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삼성전자에서 이런 식으로 사내에서도 병원을 만들다거나 뭐 의료기관과 협약을 한다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도 하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SK 현대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뛰어들어서 뭐 SK 바이오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기도 하고 두산, 롯데, 뭐 바이오 유전자 검사, 의료기기, 치과 질환, 뭐 오리온, CJ, 뭐 KT, 현대중공업도 지금 메디플러스 해서 교보생명과 협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한다. 온갖 대기업들이 굉장히 여기 관심 많이 두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매출 규모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규모로 1조 3,5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분석 결과네요. 그래서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용 헬스케어 기기, 현장 휴대용 기기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예측 분포가 있고 소재지는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이 많고요. 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소기업 5억 미만, 10억 미만이 많고 네. 네. 매출 기간은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산업의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이 혁신의 주체는 스타트업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10억 달러, 1조 원 이상 되는 유니콘 회사들이 38개나 벌써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19년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서 미국이 가장 많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중국 비롯해서 있는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스퀘어 누적 투자액 탑100 기업을 보면은 탑100 기업을 보면은 그중에서 한국 기업은 없고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고 유럽 기업들이 있고 국내 기업 아직 없는데 이 회사들의 사업 모델을 보면은 27%에서는 국내 규정상 아예 불가능하고 48%는 국내에서 제한적이고 25% 정도만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사업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규제상 이런 게 불법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규제 영역인데요. 이 규제 영역에 가면은 다시 디지털 헬스케어 모식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까 의료랑 겹치는 분야도 있지만 디지털 의료의 영역도 있지만 의료가 아닌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아닌 바깥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규제가 덜해요.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의료 바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회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 의료기기로 갈 것인가 웰니스 기기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기는 여기 정의된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의료기기로 정의되어 있고 이 기기들은 의료기기로 접근하면 이게 의료기기라고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홍보를 할 수 있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냥 건강관리기기다. 질병 치료 아니다. 질병 진단 아니다. 건강관리다. 만성질환 관리다. 이런 거는 웰니스 기기로 가능하고요. 그럼 이런 제약을 덜 받고 사업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의료기기 등급이 나눠지고요. 높은 등급일수록 더욱더 엄격한 기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1등급, 뭐 목발이나 휠체어나 뭐 침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좀 인체에 유해를 미칠 가능성이 좀 덜한 기기인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비슷한 기기가 있는 경우는 인증을 받아서 기술 문서 심사를 통해서 문서 심사로 이렇게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기기다 하면 임상 시험 자료를 받아서 임상 자료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3, 4등급은 훨씬 더 엄격해져서 요거는 이제 기존 인증기관 조금 더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요거 3, 4등급이 되면은 임상 자료를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되고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이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은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걸 돈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는 보험 체계랑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이거를 급여 항목으로 할 것인지 비급여 항목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가를 받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국내 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다시금 이 참고 자료 소개해 드립니다.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참고 자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저에게 뭐 이메일이나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